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기꾼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배반의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 메커니즘의 황선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기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신만의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각기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기꾼들도 상대를 믿게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들만의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을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기꾼도 물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생각과 기억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이 현재의 정신활동이라면 기억은 그 생각들을 전부 저장한 것이죠. 자기 기억은 자기가 했던 생각들의 기록물이고 자기 생각이 발전되어 온 과정이기도 하고 앞으로 하게 될 생각들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생각이 아닌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면 그 답을 자기 기억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기꾼을 생각하는 방식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에 대하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들여다보면 기억 내용과 그리고 그 기억을 담는 틀인 기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 구조가 기억을 담는 바구니라면 기억 내용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억 내용은 생각이 저장된 것이고 생각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기에 기억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르겠습니다. 자신의 기억 내용과 자기 친구 기억 내용, 자기 부모 기억 내용이 각기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기꾼 A와 B, C의 기억 내용이 각기 다르기에 기억 내용으로는 사기꾼을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기억을 담는 틀인 기억 구조는 기억을 담는 골격과도 같아서 사람의 기억 구조는 사실은 하나뿐입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로 기억 구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억 구조는 불과 세 가지 유형이 있을 뿐입니다. 기억 구조는 묶음형 기억 구조, 주관적 기억 구조, 그리고 이중적 기억 구조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묶음 구조, 주관 구조, 그리고 이중 구조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억 구조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억들이 저장된 형태와 작용 원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억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생각은 크게 다르겠습니다. 어떤 기억 구조에서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생각이 있으며 어떤 기억 구조에서는 단순한 생각만 할 수 있고 어떤 기억 구조에서는 복잡한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 구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사기꾼의 생각은 이 중 어느 하나의 기억 구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의 기억 구조가 따로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동영상에서 사기꾼의 기억 구조만 소개하기보다는 세 가지 기억 구조를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기억 구조를 알게 된다면 사기꾼을 생각하는 방식도 저절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주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기억 구조 중에서 묶음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묶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의 기본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 상태란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의 기억 저장 상태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기억은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을까요? 이때는 구조적인 발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런 규칙 없이 기억들이 펼쳐진 상태로 저장되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조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기본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위함이지요.
아무 규칙도 없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장되어 있는 기본 상태의 기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기억 하나를 찾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라면 저장된 기억의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기본 상태로 저장되어 있어도 어떤 기억을 찾아 떠올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수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저장하기에 기억하는 수가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기억들을 기본 상태에서 계속 저장한다면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억을 다시 찾아 떠올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억들을 하나씩이 아닌 묶음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기억 저장 방법을 묶음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묶음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묶음 구조에서의 기억 저장 방식과 작용 원리를 알아보고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묶음 구조에서는 사기꾼의 생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들을 하나씩이 아닌 비슷한 종류의 기억들을 묶음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묶음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장한다면 기억들을 묶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정리된 기억을 떠올리기도 쉬울 것입니다. 이때 기억들의 묶음을 생각방이라고 합니다. 생각방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왼편 그림은 기본 상태에서의 기억들인데요. 이들 중 어떤 공통점을 가진 기억들이 있다면 이들만을 따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편 그림은 행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기억들만을 분류하여 놓았는데요. 이렇게 공통점을 가진 기억들을 묶어 놓으면 생각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생각방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어떤 공통점을 중심으로 기억들이 모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고요. 이 공통점을 중심으로 모인 다수 기억들이 있으며 이러한 기억들과 외부를 분리해 놓은 이들만의 가상 공간이 있겠습니다. 생각방은 공통점을 가진 기억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만 갖춰지면 어떠한 생각방이든지 만들어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생각방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행복이라든지 어떤 친구, 돈, 학교, 직장, 운전하는 법, 우리 집 고양이, 학교 간 길 등 무엇이든지 공통점을 가진 다수 기억들만 있다면 생각방은 만들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미 수십, 수백 개의 생각방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묶음 구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억들을 저장하고 그 기억을 다시 찾아 떠올리는 것이죠. 묶음 구조에서는 기본 상태와는 다르게 자신의 기억들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기억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만 골라서 생각방으로 만들게 됩니다. 즉, 생각방으로 만들어진 기억들은 중요한 기억이고요. 생각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기억들은 중요하지 않은 기억이 되는 것이죠. 짧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은 갑순이에게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을순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갑순이에 대한 기억들은 생각방을 만들어 잘 저장하고요. 그 결과 갑순이에 대한 기억들은 잘 떠오르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을순이에 대한 기억들은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에 생각방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기본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을순이에 대한 기억들은 수많은 다른 기억들 속에 저장되기에 찾기도 어려울 것이고 잘 떠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관심 있는 갑순에 대한 기억과 관심 없는 울순에 대한 기억은 구분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에 대하여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과목을 잘 기억하고 관심 없는 과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잘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방으로 만들어진 기억들은 잘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방에 관련된 내용은 연이어 생각할 수 있고요. 깊은 생각, 복잡한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행복이라는 생각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에 대해서는 연이어 생각할 수도 있고 깊은 생각, 복잡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행복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생각방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행복에 대하여 연이어 생각할 수도 없고 깊은 생각도 복잡한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묶음 구조에서 생각방은 그 안에 있는 기억들이 똑같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지 않기에 기억들은 각자의 관점을 갖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생각방을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고요.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관점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방 내 모든 기억들이 각자의 관점을 갖기에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겠습니다. 그 결과 묶음 구조를 가진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묶음 구조에서 할 수 없는 생각으로는 생각방을 대표하는 통일된 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를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많아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없어야 하는 등 여러 관점이 공존하지만 생각방을 대표할 수 있는 주된 관점, 즉 주관은 없는 것이죠. 하나의 생각방에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게 되면 이들 간에 서로 상반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없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돈을 가지려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스트레스가 없으면서 돈을 갖기란 어렵겠습니다. 하나씩 본다면 괜찮은 생각이지만 전체로 본다면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자기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의 묶음 구조를 가진 사람은 주된 관점이 없기에 자기 주장을 하기 어렵고 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제까지 묶음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묶음 구조를 가진 사람은 사기꾼의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 사기 행위를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각과 배반의 생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두 생각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묶음 구조에서의 생각방은 기억들 각각의 중요도가 같기에 여러 관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상대방의 믿음을 줘야 되는 관점과 배반해야 하는 관점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에서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때 배반의 생각도 하게 되고요. 배반의 생각을 할 때 믿음의 생각도 떠오르겠습니다. 그 결과 믿음을 심어줘야 할 때 배반의 생각이 노출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조금만 의심해 본다면 사기꾼의 생각을 눈치챌 것입니다. 원래 사기란 상대가 믿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인데 묶음 구조를 가진 사람은 상대를 완벽하게 믿게 하기 어렵고요. 성공적인 사기꾼이 될 수 없겠습니다. 사기꾼에게 묶음 구조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는 주관 구조와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생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관 구조는 묶음 구조가 발전된 형태인데요. 이름에서 나타나듯 생각방에 주된 관점, 즉 주관 있는 기억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관 구조에서의 기억 저장 방식과 작용 원리를 알아보고요. 주관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기꾼의 생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관 구조가 이전의 묶음 구조와 다른 점은 생각방을 대표할 수 있는 관점, 즉 주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방의 주관은 자기 스스로 정하게 되는데요. 생각방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정하게 됩니다. 생각방의 주관이 정해지면 구조상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각방의 주관이 없을 때에는 모든 기억들이 각각의 관점을 갖는 서로 공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이 정해지면 주관은 생각방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며 다른 기억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겠습니다. 주관이 정해진 생각방은 그 생각방에 관련된 모든 생각을 주관의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방에서 돈이 많아야 한다는 기억을 주관으로 정했다면 이제는 돈이 많아야 한다는 주된 관점으로 모든 기억을 바라보는 것이죠. 권력이 있으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나답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방의 주관은 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생각방에 관련된 문제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방의 경우 돈이 많아야 한다는 주관이 정해진 이후에는 행복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돈이 되겠습니다. 돈만 많아진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돈과 친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물론 돈을 선택할 것이고요. 나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돈만 많아진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주관구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관점이 확고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관이 있다 또는 줏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생각방에 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관이란 생각방을 대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주관이 있고 없고는 생각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방에 다 주관이 있거나 다 주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돈에 대한 생각방에는 주관이 있지만 행복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주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생각방의 주관은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방이든지 조금만 생각한다면 주관을 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주관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생각방들의 주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면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가족, 돈, 행복, 진로 등은 우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방들인데요. 이들 생각방을 하나씩 떠올려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스스로 파악해보는 것이죠. 만약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생각방은 주관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관구조를 가진 사람은 판단과 선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판단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현명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주관이 뚜렷이 개입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단과 선택을 명확히 한다는 것만으로도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중요하겠습니다. 주관구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구조를 가진 가난했던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시절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선생님은 퇴직을 해도 매사를 설명을 하고 기회만 되면 가르치려 드는 것이죠. 주관구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노인이 되어갈수록 주관이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관이 뚜렷한 노인들끼리는 잘 소통하지 못하고 자주 다투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주관이 뚜렷해질수록 자기에게 맞는 친구와 맞지 않는 친구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주관이 다른 친구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주관이 뚜렷해질수록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잃는 것도 동시에 생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아본 주관 구조를 가진 사람은 사기꾼의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교행이라는 생각방의 주된 관점은 물론 사교행이라는 배반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상대를 배반하기 위한 사전 공작일 뿐이지요. 사기꾼이 주관 구조를 가졌다면 배반의 생각이라는 주된 관점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믿음의 생각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사기꾼의 생각을 믿지 않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역으로 사기꾼의 생각을 파악하고 심지어는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관 구조를 가진 사기꾼은 믿음의 생각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기꾼이 될 수 없겠습니다. 사기꾼에게 주관 구조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중 구조와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생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중구조에서 기억제한 방식과 작용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요. 이중구조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꾼의 생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구조란 하나의 생각방에 두 개의 주된 관점, 즉 두 개의 주관을 갖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생각방의 주관이 하나일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주관에 하나의 주관을 추가하여 두 개의 주관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이중구조라고 합니다. 공무원 A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원래 A는 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족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법 적용은 상식과 관례에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관에 또 하나의 관점이 추가된 것이죠. 이중구조는 하나의 생각방에 두 개의 주관이 있지만 하나의 상황에서는 하나의 주관만 작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관이 작용할 때 다른 주관은 일반 기억처럼 보고요. 두 번째 주관이 작용할 때 첫 번째 주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기억처럼 보겠습니다. 어떤 한순간의 주관은 하나인 셈이죠. 이중구조에서는 상반되는 상황에 각기 다른 주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타인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상식과 관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의 상황에 하나의 주관만 적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이중구조를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도 각각에 딱 들어맞는 적합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구조를 가진 바람둥이는 A를 만났을 때는 A에 대한 사랑이 주관이 되어 완벽하게 A를 사랑할 수 있고요. B를 만났을 때는 B에 대한 사랑이 주관이 되어 역시 완벽하게 B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순간에는 하나의 주관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 조직의 리더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각가지 어려운 상황에 적절한 주관으로 각각 대응할 수 있게 훌륭한 리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밖에서 굳은 일을 하는 가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가장은 일을 할 때는 생존하기 위한 생각이 주관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생각만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사랑과 도덕적인 생각이 주관이 되어 도덕적이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생각만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치인의 예를 보겠습니다. 정치인은 상반되는 두 집단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동반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입니다. 정치적 동반자들은 당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유권자들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지키는 올바른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요구가 각각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요구를 하나의 주관만으로는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겠습니다. 이럴 경우 정치인은 두 개의 상반되는 주관을 만들어 놓고 유권자를 만나면 올곧은 정치인처럼 생각하고요. 정치적 동반자를 만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선거 이길 전략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중구조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이중구조는 하나의 생각방에 서로 다른 주관을 갖고 있기에 생각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되고 통일된 생각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중구조를 가진 사람의 생각은 일부만 떠올려보면 아주 적합한 생각인 듯 보이지만 그 사람 생각 전체를 떠올려 본다면 서로 모순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사기 행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각과 배반의 생각을 시차를 두고 완벽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중구조야말로 사기꾼의 가장 이상적인 기억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꾼이 가질 수 있는 생각방을 그려보았는데요. 사기꾼은 먼저 상대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관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 시기의 배반의 생각은 일반 기억처럼 믿음이라는 주관에 종속되기 때문에 전혀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은 사기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기꾼을 믿게 되면 사기꾼의 주관은 배반의 생각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사기꾼은 배반하면 돈이 생긴다는 주관을 가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대의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중구조에서는 상황에 따라 하나의 관점만을 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이 주관이 되었을 때 배반이라는 생각은 전혀 내비치지 않으며 배반이 주관이 되면 돈을 빼앗는 죄책감이나 자신을 믿었던 상대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고 오직 사기 행위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기꾼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갖가지 술수를 사용하는데요. 누구를 사칭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더 믿음직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이 믿음을 얻었다고 확신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날 믿지? 넌 착해 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에 있어서 마법 같은 말이고 상대가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뜻이죠. 사기꾼은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언제나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죠.
특히 자식은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며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기에 부모가 자식에게 사기치기가 가장 쉽습니다.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기치기가 더 쉬운 것이죠. 자기 주변의 사기꾼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기꾼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일관되고 통일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했던 말과 다른 데서 했던 말이 다르고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꾼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서로 반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신의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기꾼을 생각하는 방식을 기억구조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꾼은 주관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은 두 개의 이율배반적인 주관을 가진 이중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먼저 믿음을 얻고 그 이후에 배반의 생각으로 사기행위를 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구조를 사기꾼이 사용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구조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중구조는 기업구조의 한 형태이며 단지 도구일 뿐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또는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 위험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을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보았지만 기업 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 구조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신은 어떤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